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삼국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삼국시대 문화사 부분을 주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요, 37쪽부터 41쪽까지 문화사 전반에 걸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문화사 내용들이 굉장히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중 일부는 앞에 정치사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보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퀴즈도 풀어보고 또 이제 뒤에 삼국 통일전쟁을 할 때 거기서 조금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삼국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은 뒤에 어떻게 이렇게 생활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의식주, 옷도 입고, 밥도 먹고, 또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영위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죽은 뒤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신앙 활동을 했습니다. 불교나 도교를 믿었고요. 그리고 죽은 뒤에는 사람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게 되었죠. 무덤은 죽은 사람이 사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후관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양식이 죽은 뒤에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계세 사상의 영향으로 이러한 고분 문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아 있을 때 생활 모습과 죽은 뒤의 생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불교와 도교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특히 살아있을 때는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신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귀족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평민들은요, 귀족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거친 옷을 입고, 또 거친 음식을 먹고, 또 거친 집, 좋지 않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생활 모습의 차이가 있었고, 의식주의 차별이 있었다. 그런데 특히 신라의 골품제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귀족들은요, 이 귀족들 내부에서도 서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래 부족의 대표들이었던 군장들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 과정 속에서 왕권 아래 편입이 되면서 원래 군장이었을 때 세력 크기에 따라서 귀족들의 서열 또한 나뉘었고 이 서열에 따라서 관등 또한 달리 부여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분제와 관등제가 정비가 되면서 이 귀족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신분제도가 신라의 골품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삼국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의식주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내가 죽은 뒤에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죽은 뒤에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부와 권력을 누리거나 혹은 내가 죽은 뒤에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신앙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특히 삼국시대 불교는요, 왕실의 주도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삼국시대 왕들은요, 특히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부 다 이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공인을 했는데요. 백성들마다 또 부족마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상적 통합을 위해서 일단 불교가 필요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는요, 윤회 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삶에서 얼마나 착하게 업을 쌓느냐, 좋은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요, 왕실의 주도로 불교가 수용이 되면서 왕실이 이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왕권을 키우는데 이 논리를 이용합니다. 즉, 현재 신분제 아래에서 신분에 맞는 삶을 잘 살면, 신분제에 순응하면 다음 생에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지배 논리로서 불교가 수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사상적 통합을 위해서 왕실 주도로 수용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실이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도 활용하였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불교 문화가 어떻게 꽃피워져 갔는지 이 불교 예술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고구려에서는요, 평양천도 이후에 정릉사라는 절이 있었다라고 전해지지만,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시 불탑 역시 남아있지 않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부처님의 시신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럼 불에 태웠을 때 불에 타고 남은 뼈 조각들이 있겠죠. 구슬 형태로 남아 있었는데, 즉 부처님의 뼈 조각을 살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 사리를 모신 게 탑이었습니다. 즉, 탑은 부처님의 무덤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에서는 이 탑이 남아있지 않고요. 다만 불상은 남아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본딴 상이죠. 원래 이제 처음 불교가 등장했을 때 상좌부 불교에서는 이런 불상들을 잘 만들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동아시아에 수용이 되면서 이런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구려에서는요,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금동은 이 불상의 재료를 말하고요. 연가 7년에서 연가는 고구려 왕 안원왕이 썼던 연호를 뜻합니다. 열에는 부처님을 뜻하고요. 입상은 이 부처님이 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앉아 계시면 좌상이라고 부르고요. 누워 계시면 와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불상은 부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입상이라고 부릅니다.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백제는요, 정림사라는 절에 터가 남아 있고요. 미륵사는 이 전체적인 뭐 구조는 남아 있지만 역시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림사는 성왕 때 사비천도 이후에 등장했었던 절이고요. 부여시, 현재 부여시인 이 사비 한가운데 있었던 절입니다. 그리고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 패배하면서 죽었죠. 그러면서 백제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는 이 중흥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백제 제30대 왕 무왕은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고 수도를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익산 지역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익산 지역을 새 수도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절을 지었겠죠. 이 절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불교에서 강조하는 부처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먼 훗날 미래에 등장할 부처님이 바로 미륵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미륵불을 모신 절이 미륵사입니다. 그럼 이 정림사에는 어떤 탑이 있었느냐? 절에는 보통 탑이 있거든요. 정림사에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탑이 남아 있습니다. 정림사 5층이 아니라 정림사지인 이유는 이 정림사가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림사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기단 부분을 빼고 5층 형태의 탑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여는 사비라고 불렸던 도시였고요. 그래서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기면서 세운 정림사의 중앙에 있었던 탑입니다. 그리고요, 무왕은요, 미륵사를 세웠다고 했었죠. 미륵사 역시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미륵사 지였겠죠. 익산 천도를 추진하면서 세운 절이니까 익산 미륵사지일 겁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고요. 이 탑은 조금 부서진 형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원래 몇 층 탑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남아있지 않고요.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원래는 처음에 목탑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점점 목탑은 전쟁 과정에서 불에 많이 타니까 석탑을 많이 만들게 됐는데 이 두 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요. 목탑에서 7세기 석탑으로 바뀌는 이 양상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요,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빼앗긴 이후에
충청남도 해안지대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서산 일대였는데요. 이 서산 일대는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교류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지켜야 했고, 백제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 제발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파도가 너무 크게 치지 않았으면 이런 걸 기원했겠죠. 또 해적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기원했을 거기 때문에 이 서산 지역에 부처님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산 용현이라는 지역에 가면 바위 절벽을 깎아서 불상 완전한 환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어, 절벽을 깎아서 부처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부처님과 좌우에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명의 보살, 한 명의 부처님, 세 분이 계시죠? 이것을 삼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산용현리 마의 절벽을 깎았어요. 그리고 열의 삼존상,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삼존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백제였고요. 이번엔 신라 넘어갈 건데요. 신라 역시 그 전까지는 목탑을 만들었다가 점점 석탑을 많이 만들었겠죠.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황룡사란 노래인데요. 황룡사는 진흥왕이 지었다고 했었고요. 진흥왕 때 황룡사를 지은 다음에 이 황룡사 한가운데에 탑을 세웠어요. 진흥왕은 6세기, 석탑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이후인 7세기 따라서 진흥왕은 이 황룡사라는 절 한가운데 목탑을 세웠을 겁니다. 목탑을 세우기 시작해서 선덕여왕 때 완공했고요. 선덕여왕은 이 탑을 완공하면서 본인도 절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분황사라는 절입니다. 그럼 분황사에는 어떤 탑이 남아있느냐?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인데요. 모전은 전탑을 본땄다, 모방했다는 뜻입니다. 전탑은 벽돌로 만든 탑을 전탑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요. 석탑은 석탑인데 이 돌들의 모양이 벽돌 모양으로 깎여 있어서 마치 벽돌탑을 본딴 모양으로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라고 부르고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절과 석탑입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은 진흥왕이 만들기 시작했던 9층 목탑을 완성한다고 했었죠. 이 9층, 9개 층은 각각 신라 주변에 있는 신라가 장차 무찔러야 할 9개 나라를 뜻하는데요. 이 불탑은 이후에 고려시대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불에 타서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존 입상이 남아있는데요. 경주 대동 지역에 가면 돌로 깎은 열의 삼존 입상이 남아있습니다. 이 석상들도 마찬가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죠. 그래서 입상이라고 부릅니다. 불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불교를 믿은 이유는 죽은 이후에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내가 왕생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불교를 많이 믿었다면, 도교가 이제 6세기, 7세기 무렵에 많이 수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도교를 많이 믿은 이유는, 특히 귀족들이 도교를 많이 믿은 이유는, 도교에서는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신선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쨌든 다음 생애를 기약하지만, 도교에서는 신선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럼 나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죽지 않고 신선처럼 계속 누리고 싶어 라고 하는 귀족 사회의 갈망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도교 유물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고구려에서는 도교가 수용된 이후에 도교적 메타포가 섞인, 도교적 요소가 많이 섞인 이런 고분벽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건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요, 산수무늬 벽돌, 금동 대향로 이 두 유물에 도교에서 강조하는 신선들이 사는 세상, 신선 세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교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서 삼국시대 귀족들이 도교를 굉장히 숭상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뒤의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 활동을 많이 했다면, 그러면 죽은 뒤에는 어떤 무덤에 묻혔느냐? 고분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는요, 이렇게 고분 문화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분, 옛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사는 집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은 큰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시신이 버려지거나 혹은 작은 무덤을 많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배층들이 많이 만들었었던 큰 무덤 위주로 이렇게 교과서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들이 나라별로 어떻게 변천되어 갔는가를 지금 배워보는 겁니다. 고구려에서는요, 처음에 돌을 무지무지무지 많이 쌓아 만든 무덤, 돌무지 무덤을 많이 만들었어요. 보면 이게 이제 고구려 돌무지 무덤의 한 모습인데요. 돌이 계단 형태로 쌓여져 있어요. 많이 무지무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고구려 초기 수도 가운데 하나였던 국내성 일대 이런 무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백제 건국 부분을 배울 때 살펴보았듯이 백제 초기 수도가 한성 지역일 때도 백제에서도 돌무지 무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에서도 돌무지 무덤, 백제에서도 돌무지 무덤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백제 건국 집단이 고구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제 건국은 부여 고구려의 유의민과 한강 유역 토착 세력의 연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백제를 세운 온조 왕이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백제 건국 신화의 모습을 또 잘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돌무지 무덤과 백제 돌무지 무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백제 건국 집단이 고구려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구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 많이 등장했다가 점점 4세기 중반 이후에는 구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무덤 안에 구레 형태, 동굴의 형태로 방을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이 방의 벽은 돌로 쌓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이식 돌방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무덤 안에 돌방이 있어요. 그러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기 위한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집이니까 인테리어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보면 무덤 안에 천장을 잘 꾸미고 있어요.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형태로 천장을 꾸미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발의 부분 갈 때 고구려의 천장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하면서 배워볼 건데 그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방의 각 벽에는요, 그림을 그렸어요. 벽에 그린 그림이니까 벽화라고 부르겠죠. 근데 고분에 그린 벽화니까 우리가 고분 벽화라고 부를 겁니다. 즉, 구일식 돌방 무덤에는 무덤의 인테리어로 고분 벽화가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고구려 초기에는 생활 모습이 많이 나타나다가 점점 불교, 도교와 같은 종교적인 내용이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건 잠시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구려는 처음에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점점 굴식 돌방 무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요.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도 돌무지 무덤을 고구려의 영향으로 많이 만들다가 굴식 돌방 무덤이 웅진 시대 때부터 점점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웅진 시대에는 우리가 무령왕이라고 하는 백제의 중흥을 노력했었던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중국 남조 가운데서도 양나라와 잘 지내면서 양나라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그 가운데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하던 최신 무덤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 양식은 벽돌 무덤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과 마찬가지로 무덤 안에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있는 벽을 이제 돌을 쌓아 만든 것이 아니라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면 여기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는 왕의 관과 왕비의 관이 놓여져 있었고요. 무덤 입구에는 무덤을 지키는 석수가 있었고 그 바로 옆에 묘지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묘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이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제 웅진 시기에는 중국 남조로부터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 양식을 받아들였고 대표적인 무덤으로 무령왕릉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삼국시대의 왕들의 무덤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입니다. 무령 왕릉이었고요. 벽돌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신라에서는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시신을 넣는 널을, 관을 널이라고 하고요. 이 널을 감싸는 판때기를 또 덧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덧널 위에 뭘 만드느냐? 돌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돌무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구를 할 수 없었어요. 왜? 불식 돌방 무덤이나 벽돌 무덤처럼 방이 없으니까. 그냥 무덤 안에 관이 있을 뿐인 거고 돌방이 없어요. 그래서 도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널 위에 돌을 쌓고 또 흙으로 덮어요. 그래서 도굴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하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이렇게 커다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웬만한 건물 3층, 4층 높이에 만한 커다란 무덤도 있고 그보다 조금 작은 형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커다란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돌무지 덧널 무덤들이 대체로 4세기 중반 이후 혹은 5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신라 왕들은요, 마립간이라고 하는 왕호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삼국시대 정치사를 배울 때 마립간이라고 하는 왕호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되새겨보면 처음에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이라고 하는 왕호를 썼어요. 특히 이사금은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세습하는 연맹왕국 단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뇌물마립간이 등장하면서 이제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김씨만이 왕위를 독점할 수 있다라고 왕실의 범위를 배타적으로 제한하면서 왕권을 키워나갔다고 했었죠. 따라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이렇게 거대한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는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신라 왕호가 바뀌면서 왕권이 강화되어 나갔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점점 고구려의 영향도 받고 중국과 교류도 하고 신라의 무덤 양식도 점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신라의 무덤 양식으로 우리는 일단 돌무지 덧날 무덤을 주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야에서는 돌 덧날 무덤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그리고 가야에서 이러한 고분 문화가 등장했었던 이유는 뼈묻거리, 순장, 고분벽화, 흑인형과 같은 이런 고분 문화가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뼈묻거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갖고 있었던 생활용품, 사치품, 그리고 금은 보화들을 그대로 갖고 무덤 안에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현재 누리고 있었던 부와 권력, 그리고 생활 양식들을 죽은 뒤에도 그대로 갖고 갔으면 하는 현세 생활의 반복이라고 하는 염원을 드러내는 겁니다. 뼈묻거리라고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배층이 죽으면, 특히 신라에서는요, 왕이 죽으면 남자 5명, 여자 5명 이렇게 같이 파묻었는데요. 이것을 순장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왕이 누리던 권력을 죽은 뒤에도 그대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즉, 현세의 삶이 죽은 뒤에도 계속된다는 계세사상의 영향이 껴묻거리와 순장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고분벽화로도 나타났겠죠. 그런데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는 거니까 노동력을 그만큼 잃는 거예요. 따라서 고대인들이 노동력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는 것이 굉장히 잔인한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나타나게 된 이후부터는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단 인형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흑인형이 즉 호우라고 하는 것이 그 뒤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껴묻거리, 순장, 흑인형, 고분벽화라고 하는 것은 현생에서의 삶이 죽은 뒤의 삶에서도 계속된다는 계세 사상의 영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삼국시대 고분 문화를 고분 양식과 그리고 이러한 고분 문화를 중심으로 잘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 개세 사상의 영향을 또 고구려에서 잘 보여줄 수 있는, 물론 다른 나라 고분에서도 고분 벽화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고구려 것을 주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구려 고분 벽화가 개세 사상의 영향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요,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진 뒤부터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무용총이라고 하는 무덤에 있는 손님 맞이 혹은 접객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거기 보면 크기가 크게 묘사된 사람 3명과 작게 묘사된 사람 1명이 있어요. 사람의 크기가 이렇게 크고 작게 차이가 나게 그린 이유는 거인과 소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크게 그렸을 것이고 신분이 낮을수록 작게 그렸을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가 신분제 사회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무덤의 주인은 당연히 크게 그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생에 이렇게 시종들을 데리고 권력을 누리고 살았듯이 죽은 뒤에도 이렇게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현세에서의 삶을 그대로 누리고 싶다는 고대인의 욕망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고분벽화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했었던 주제의 일상생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했었던 요소는요, 불교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를 수용한 뒤부터는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내가 죽은 뒤에 왕생하고 싶다라고 하는 불교 정토로의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욕망을 드러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도교가 수용된 이후에는요. 도교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사신이 있어요. 청룡, 주작, 백호, 현무인데요. 이 사방신의 보호를 받는 완벽한 삶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도교에서는 신선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도 있으니까 신선처럼 영원히 사신의 보호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드러냈겠죠. 따라서 이 고분벽화의 주제는요,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제는 세 단계로 바뀌어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의 모습. 두 번째, 불교적 요소. 세 번째, 사심도, 도교적 요소가 담긴 사심도 이렇게 변해 가는 것이 바로 고분벽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일상생활, 의식주의 일상생활, 그리고 불교와 도교의 신앙생활, 그리고 죽은 뒤에 어떤 고분 문화를 누리고 살았는지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삼국시대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뭘 볼 거냐?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변화합니다. 중국에서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통일 왕조가 등장하면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갖고 있었던 고구려와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구려와 당이라고 하는 중국의 통일 제국이 어떻게 갈등하면서 전쟁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삼국 통일 전쟁이 전개가 되면서 백제 고구려가 어떻게 멸망했고, 그리고 백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신라와 당이 어떻게 전쟁까지 벌이게 됐는지 삼국 통일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